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에 있었던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내용 가운데 핵심되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특히 서구 소재로 되어 있는 한사랑 요양병원에서는 현재까지 총 74명의 확진자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종사자가 17명, 환자가 57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7세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확진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번 검사를 해서 다 음성이 나왔지만 한두 번 정도에서 이제 어떤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인 게 있어서 미결정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검체를 확보해서 확진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확진 검사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17세 청소년이 숨졌는데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현재 사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밝혔습니다.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의 김원환 교수님, SBS의 김영래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영래 기자, 네. 이 17세 청소년 이 부분은 양성 판정 받았다는 기사도 있고 아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기사도 있는데 네. 정은경 본부장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명확히 정리를 해보자면요. 지금 현재 이 생전에 이 17세 소년이 8번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생전 검사에서는 전부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은경 본부장의 내용에 따르면은 모든 검사는 다 음성이었는데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인 게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사후에 검체를 확보해서 확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양성이라고 단정을 짓기보다는 그 검사 중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예, 이 17세 청소년의 사망 이 부분은 방역 당국이 더 긴장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로는 30세 미만 사망자는 우리나라에서 없었습니다. 예. 이제 중국에서 나온 자료도 이제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증상이 약하다라고 했지만 이제 환자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라도 사망이 나올 수 있는 위험은 언제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거고요.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제 음성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양성이라고 한다면 이 환자가 어떻게 해서 치료를 받았고 그동안 뭐를 놓쳤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좀 더 주의 깊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 보면 이 17세 청소년이 기저질환은 없었다라고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폐렴 증세로 입원했다가 갑자기 악화가 됐다.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가장 중요한 증상, 그러니까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결과적 대부분 다 폐렴입니까? 그렇습니다. 워낙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기도 감염을 보통의 감기를 일으키는 우리가 평소에 앓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이렇게 변종으로 나온 사스나 메르스 이번 코로나19는 다 폐렴을 일으킵니다. 근데 폐렴의 정도에 따라서 사스나 메르스는 치명률이 10%, 30%가 높았던 거고요. 이번 코로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치명률이 한 2%에서 3%. 그렇지만 우리나라 자료도 80세가 넘으면 치명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들은 괜찮고요. 그렇지만 초기에 이미 폐렴이 진행됐는데 빨리 조치를 하지 못하면 예를 들면 산소 치료라든지 인공호흡기 치료라든지 이런 거가 빨리 조치가 안 되면 이제 악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의아해하실 대목이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검사를 잘한다고 하는데 이 청소년 이미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고 아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일부 양성 소견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왜 정확하게 검사가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검체를 채취해서 거기에 아주 조금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검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증폭을 해서 얼마나 나오는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CT 레이시오라고 하는데 35번까지 증폭해서
검사가 나오면 양성이라고 하고 그게 36번, 37번 넘어가면 그 정도 미미한 양은 음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성, 음성이 정확히 딱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보통의 환자들은 20번에서 35번 사이에서 이제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양성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환자는 그 35번이라는 경계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17세 청소년의 사망 그리고 과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현재 검체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김영래 기자. 네. 전체적으로 추가 확진자 수는 두 자릿수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대구의 요양시설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또 나왔다.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다. 어딥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 서구의 이제 한사랑 요양병원이라는 곳인데요. 이 지금 먼저 일단 오늘 질병관리본부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는 대구가 46명이지만 이 통계는 오늘 0시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 그 추가로 확인이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 보건당국이 파악한 걸로는 이 대구 서구의 한사랑 요양병원이라는 곳에서 7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종사자 17명, 환자 57명 이렇게 해서 74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또 이제 요양병원이라는 곳은 또 나이가 많은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좀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라 취약시설인데 이거는 이제 취약시설을 전수조사를 하는 도중에 발견이 된 거고요. 현재 지금 오늘 오전 대구시장 브리핑에서 이 대구 지역에 취약한 요양병원들 전수조사가 한 30% 정도 진행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이 집단 요양 시설 같은 경우는 방역 당국이 가장 주목하고 있고 그 어느 시설보다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는 신경을 써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증상이 굉장히 약하거나 무증상인 사람까지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요양시설 종사자들을 이제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일 집단 격리해서 해당 시설에 계속 머무르게 하고 있지만 아주 일부는 기본 생활 때문에 숙식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감염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찾은 것도 환자가 증상이 있어서 찾은 게 아니고 요양병원 전체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발견돼서 거기에 계신 분들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니까 이미 이렇게 감염된 사람이 발견이 된 겁니다. 아까 브리핑 과정에서 질문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분들 가운데는 유증상, 이미 증상을 보이는 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더 일찍 이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요양병원 안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면 대부분 좀 숨이 차다든지 마른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항상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증상을 전부 다 코로나19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찾은 건 다행인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일찍 찾았으면 확산을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코 쪽에서 검체를 떼어냅니까? 아니면 이 입, 상기도라고 하면 기도의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이 목, 이 안쪽에서 검체를 보통 확보합니까? 목 안이거나 아니면 코 안으로 해서 넘어가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면봉을 넣어가지고 한 몇 초 정도 둬서 이 면봉이 적셔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꺼내서 배지에 넣어가지고 보내서 이제 유전자 증포시키는 거고요. 만약에 이분이 기침을 좀 한다 그러면 하기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가래를 또 추출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하는 방법이 신종플루나 이럴 때보다는 조금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신종플루 때는 이렇게 면봉으로 이렇게만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왜 이런 검사 방식, 조금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검사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코 안쪽에서 면봉으로만 살짝 해도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부분에서 더 오랫동안 면봉을 적셔서 검체를 충분히 채취해야지만 아주 이 초기에 미약한 환자라도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교수님,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이 그동안 참 궁금했던 부분인데 왜 음성 판정을 2번, 3번 받았다가 나중에 또 양성으로 바뀌는 건지 이게 처음 검사가 혹시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 처음엔 음성이었다가 그다음 마지막 검사 받기 전까지 어떤
감염이 돼서 양성 판정을 받은 건지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노출돼서 바이러스가 제 몸 안에 들어왔으면 충분히 검사에서 양성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게 이제 증폭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증폭이 돼서 충분한 양이 되면 검사에서 쉽게 양성이 나오지만 아주 초기에 오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증폭이 안 됐기 때문에 검사를 해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 안에서 어느 정도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도 검체를 충분히 채취하지 못했으면 양성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는 겁니다. 예. 지금 화면 우측 상단을 보면 확진자와 사망자, 완치자의 숫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SBS도 이렇게 확진자, 사망자, 완치자의 수를 매일매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분당 재생병원 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주요 뉴스를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이 분당 재생병원 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분당 재생병원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예. 이제 서울에서 그 재생 사례였고 앞서 이제 3월 5일부터 31명의 환자가 발생한 곳인데요.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 병원장 같은 경우는 확진을 안 받았고 그래서 그날 이제 기자들에게 언론 기자회견 또한 본인이 담당을 직접 했는데 뒤늦게 지금 이제 다시 확진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당 재생병원 원장이면은 집단 감염 발생했고 아마 원장으로서 그 상황을 해결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아마 진두지휘했을 것 같은데 네, 적극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정부와 대책 회의도 했던 거죠. 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 병원장이 확진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병원장이고 또 이런 그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또 은수미 성남 이제 이 분당재생병원이 성남시에 있기 예. 때문에 은수미 성남시장과 지난 6일에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물론 이제 오늘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은수미 시장과 회의한 날은 조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어쨌든 은수미 시장 또한 이제 검사를 받기로 했고요. 문제는 지난 13일에 이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주로 이제 11시 브리핑을 네. 진행하는 그 김강립 차관과 그때 병원장들이 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모여서 이게 안정적으로 환자들에게 병상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수도권 병원장들이 모여서 이제 차관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간담회가 지난 13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3일에 접촉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 뭐 접촉자 분류는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김강립 차관과 복지부 관계자 한 8명 정도가 지금 현재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복지부 차관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행정적으로는 반드시 안 해도 되는 건데 아직은 아닙니다. 예, 아직은 아닌데 네. 예방적 차원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음성 판정 받으면 바로 또 내일도 브리핑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은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복귀는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분당 재생병원 병원장이면은 직접 환자를 치료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걸 비춰보면 우리 의료진이 늘 매일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어떤 환자를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이제 조심해서 방호복도 입고 이제 마스크도 쓰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분도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검사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도 접촉을 좀 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분당 재생병원 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관 등과 함께 대책회의도 했었다. 그 자리에 회의에 있었던 정부 관계자들도 예방적 차원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 말씀까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 보충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음성이었다가 이제 양성으로 뒤늦게 판정되는 예, 사례 예.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예, 있다. 진짜 음성이었다가 그 검사 받을 때 양성으로 바뀌는 과정도 있고 예. 초반 검사에서 뭔가 바이러스가 제대로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예, 있다. 예. 그러면 무증상일 때 전파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그러면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양성 판정을 받게 되는 사람이 음성 판정을 받았을 그 상황에서 전파했을 가능성 이거 사실 좀 우려되는 경우거든요. 음성 판정 받았으니까
걱정 안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전파력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어서 지금 WHO나 뭐 미국 CDC나 다 정확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만 WHO가 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연구 준비 회의가 마련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무증상 감염이라는 거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잠복기 때 무증상인 상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증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증상이면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이 환자인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밀접 접촉한 사람이어서 계속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은 바이러스는 나오는데 끝까지 무증상이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예. 예, 어제 부산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실제 무증상인 환자들 중에 한 반 정도는 결국에 조금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더라. 근데 일부는 끝까지 무증상인 사람도 한 30%는 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무증상인데도 바이러스가 증상이 있는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꽤 높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렇지만 이거는 각각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WHO도 한국에서 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한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방역 대책은 무증상 감염자도 전파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도 전파 능력이 꽤 높다라는 가정하에 방역 대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그게 보수적인 판단이겠죠. 예. 무증상자도 전파시킬 수 있다. 예. 그런 기준을 두고서 대응해 나간다. 예,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관련해서 어제 제가 관심 있게 본 기사 가운데 김 기자, 네, 중국 우한이 현재 발원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상당히 많은 환자가 발생했고 임상 경험도 있었는데 그쪽에서 나온 기사 가운데 관심 있는 게 혈액형과 코로나19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던데 어떤 내용의 연구 결과입니까?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실 이게 지금 이 연구 결과에서 또 오늘 많은 관심을 많이 받고 예. 있는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혈액형별로 조금 감염의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노인과 남성이 좀 감염될 확률이 높고 혈액형 중에서는 O형, 저희 RH 혈액형 분류에서 O형은 상대적으로 좀 감염 가능성이 낮고 A형은 반대로 감염 위험이 더 높다. 이 연구를 저도 이제 좀 찾아봤는데 예. 이런 내용을 이제 보면은 직접 그 연구 결과 논문을 보셨어요? 이제 논문 자체를 예. 본 건 아니고 이제 관련 이제 보도들을 예. 좀 찾아봤었는데요. 이제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중국 우한의 어떤 샘플을 했을 때 혈액형 A형과 O형의 환자 수는 그러니까 숫자는 정말 비슷했다. 인구는 비슷한데 그에 비해서 환자 숫자는 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A형이 유의미하게 O형에 비해서 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런 내용이라서 상대적으로 A형이 감염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인데요. 오늘 저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예. 윤태호 총괄반장이 관련 내용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 연구 결과를 정부도 보기는 봤다. 그런데 아직 이 하나의 연구만 가지고는 확답을 하기 어렵고 이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했고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고 아직까지 이게 한 연구만으로 무조건 그렇다 아니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부도 그냥 내용 정도는 알고 있는데 확인이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우한시의 감염되지 않은 일반인 3,700명 혈액형을 보면 A형이 32%, B형이 24%, AB형이 9%, O형이 33%. O형이 일단 인구적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근접한 차이로 A형이 그다음으로 많고 B형, AB형 이렇게 나오는데 우한의 진인탄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1,775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A형은 38%, B형이 26%, AB형이 10%, O형이 25%. O형은 인구 가운데는 가장 많았는데 감염된 숫자로 보면은 상당히 떨어지게 나왔고 A형은 평균 인구의 그 A형 인구보다는 훨씬 많이 나왔다. 그래서 A형이 감염되기가 상대적으로 더 쉬운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연구 결과이긴 한데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원인 결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인 결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혈액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암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혈액형에 관심이 있다, 관련이 있다라고 할 때는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 주변에 그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따라다녀서 A형, 예. B형이 뭐 위험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감염성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유전자가 그러면 혈액형을 결정짓는 유전자 옆에 바로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가령 조사 대상이 훨씬 뭐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좀 유의미할 것으로도 그렇지도 보세요. 않고요. 실제로는 정말로 그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느냐까지 봐야지 이 정도 숫자 분포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게 원인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혈액형별로 일종의 면역력이 더 강하느냐 떨어지느냐 뭐 이런 차원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 가설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건 가설을 제시하는 수준이지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기사를 보시고 너는 A형이니까 조심해야 돼. 나는 O형이니까 괜찮아. 넌 남자니까 조심해야 돼. 뭐 여자니까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절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우한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 우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중국 당국이 중국 안에 있던 미국 기자들을 사실상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그 배경을 보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다. 미국이 늘 그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국무장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중국 당국에서는 중국에 들어온 미군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왔다. 또 이런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했었거든요. 바로 이런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사이의 힘겨루기가 배경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Well, this was unexpected. This was something that came out of China and it hit us and many other countries. 我们敦促美方立即纠正错误，立即停止对中国的无端指责。 미국은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하고 중국은 그 책임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SNS로 주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걸로 유명한데 자신의 SNS에서도 계속 아예 우한도 아니고 중국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아예 그냥 중국 바이러스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국 측에서 부담이 있고 반대로 중국은 이제 계속 이 모든 비난들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쪽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그 중국에 들어온 뭐 미군이 이런 바이러스를 가져왔다 이런 주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근거가 많이 부족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 어떤 중국의 외교적인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사실 코로나19의 명칭 문제를 놓고 우리도 정치권에서 특히 보수 야당 쪽에서는 우한 바이러스다, 우한 폐렴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도 고집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국이 발원지다라고 하는 데는 국제사회가 다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10월, 11월부터 알 수 없는 폐렴이 유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 비슷한 사스와 비슷한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12월 달에 공식적으로 그 사스 코로나 2라고 불리는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보면 중국에서 발생한 것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럼 이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정말 근원지가 어디냐? 사실 그거는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아직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교수님은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지금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죠. 환자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이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바이러스가 지금 어디서 들어왔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에는 뭐 박쥐일 가능성이 있다.
또 그렇죠. 그 박쥐라고 동물 해도 있지 않습니까? 천갑산인가요? 예. 천상갑. 네, 천상갑이. 그렇지만 그 박쥐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중국 안에서 있던 박쥐만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다른 나라에 있는 박쥐도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 그걸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경우에 왜 각 나라가 저런 책임을 우리가 발원지가 아니야라고 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을까요? 국가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걸까요? 국가 이미지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중국에서 야생동물과 사람들의 접촉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빈번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책임을 중국에다가 지우게 되니까 중국이 자꾸 그런 부분을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야생동물과 더 민감하게 접촉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열어놓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영화 컨테이전 혹시 보셨습니까? 그렇죠. 예, 예. 9년 전에 이미 이 코로나19 사태를 예측한 영화다. 이래서 또 뒤늦게 다시 보기 열풍이 불었다고 하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 발원지, 최초의 감염자 어디서 왔는지가 탁 나타나잖아요. 예, 그렇죠. 이번 코로나19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밝혀질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사실 박쥐는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 다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가 깊이 되고 나지 않으면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르스도 박쥐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낙타에서 갔다고 하지만 그러면 어떤 박쥐가 처음에 낙타로 갔느냐, 그 부분 아직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신경전 소식도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도쿄올림픽 예정대로 치르겠다. 도쿄올림픽이 7월인가요? 네, 예정. 올 여름에 7월에 예정대로 열겠다. 이렇게 IOC가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IOC 결정과 관련한 위원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선 갑작스러운 어떤 결정이나 추측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유럽이 더 악화된다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현재로서는 IOC와 IF는 합심해서 동경올림픽을 정상적으로 치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조직위원회에서도 준비가 돼 있다. 그 내용입니다. 조정원 세계 태권도연맹 총재가 우리나라 국적의 유일한 또 세계 스포츠 기구의 또 단체장이어서 그 IOC 결정을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는데 저 내용을 보면 IOC가 예정대로 해도 된다라고 판단한 결정적인 근거는 뭡니까?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올림픽이라는 대회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준비한 대회고 IOC는 일단 또 이 올림픽에 굉장히 스폰서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당장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모르고 우리에게는 4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취소한다 아니면 그대로 강행을 하겠다라고 진행하기보다는 일단은 원칙대로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좀 남은 시간 동안 지켜보겠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제 곧바로 이제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은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의중은 그대로 진행하려는 의중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포츠국 기자들도 그렇고 말이죠. 지금 예선전이 한창 진행이 돼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예선전들이 계속 취소가 되고 있잖아요. 네. 6월 말까지 모든 예선전 마치면 된다. 그 얘기가 어떤 면에서 좀 무책임한 건 아닌지. 사실 그런 지적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벌써 이제 각 나라별로 선수 선발도 해야 되고 한데 여러 가지로 이제 예를 들어 뭐 복싱 같은 종목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예선전들이 취소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지침을 주거나 뭐 이런 연장을 내어준 것 없이 일단은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6월 30일까지만 선수 선발이 완료되면 7월 올림픽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선수 선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뭐 전혀 얘기가 없는 거죠. IOC는 IOC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대로, 특히 아베 행정부는 아베 행정부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뭐 도쿄올림픽 예정대로 치렀으면 하는 생각이 강하겠습니다만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올림픽은 치러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번 유행은 전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태로 유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이제 2번 겪은 게 신종플루하고 그 전에 홍콩 독감이었는데 이 독감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모든 나라가 유행을 시작해서 비슷한 시기에 유행이 끝났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유행은 각 나라별로 시작하는 시기가 다르죠. 그래서 마치 도미노처럼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전파되는 것처럼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도미노가 모든 나라가
끝날 때까지 끝이 안 난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도 발생 수준이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지금 국가를 거의 봉쇄하다시피 하고 굉장히 끈을 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태가 전 세계가 끝날 때까지 그걸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각 나라 내부에서 설마 뭐 선수들을 예비 후보를 뽑았다고 하더라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일본. 예. 전문가 입장에서는 도쿄올림픽은 열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열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IOC는 예정대로 한다. 그런데 지금은 넉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다음 달, 그 다음 달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IOC의 결정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주에서 말이죠. 호주 총리가 호주 국민들 상대로 해서 외국에 아예 나가지 마세요. 나갔다 들어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으니까 아예 나가지 마세요. 이런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했는데 호주에서는 이런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죠. I just want one pack. No, not one pack. What's the limit? 네, 사재기를 넘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과 대조가 되는 사진이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이 한국의 상황을 사재기와 관련한 한국의 상황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말이죠. 대단히 반어적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손소독제가 있는데 손소독제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너무 많고요. 휴지 파는 판매대도 비었다고 하는데 가득 차 있고 이런 캔에 담긴 음식도 다 없다 이렇게 썼는데 가득 있는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라면 제품도 다 떨어졌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또 가득 쌓여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사진 속에 담긴 저 메시지가 한국에는 코로나19 확산세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사재기 열풍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앞에 보셨던 그 호주 사재기 영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비이성적인 어떤 모습인데요. 이 첫 번째 시작은 이제 보기에 그 많은 이야기가 이런 화장지 같은 그 간단한 공산품들은 사실 대부분 공장이 중국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지들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이 되는데 중국이 이렇게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화장지 수입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그냥 이 정도의 내용인데 네. 이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외국 특히 미국이나 일본, 유럽, 그다음에 호주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휴지를 사려고 서로 경쟁을 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사재기라는 거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더라도 내 옆에서 막 몇 팩씩 사고 이걸 쌓아놓고 있으면 또 이제 빈 매장이 보이면 공포는 이 번져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사재기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모습들이 잘 없었거든요. 아까 그 프랑스인이 예. 보여준 모습도 그런 것들이고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좀 정보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말이죠. 우리 한국인들의 대응이 정말 훌륭하다. 또 한국의 질병관리본부가 대단히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를 정말 극찬을 했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정말로 위대하다.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협조적이고 한 달이 넘게 지칠 줄 모르면서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MBC 방송이 보도한 영상 가운데 찍힌 대한민국 의료진의 한 모습이 정말 어벤져스를 방불케 한다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혹시 이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원래는 담겨 있는데 저 사진이요. 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갑자기 엄지손가락 하나 축 켜 세운 다음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의료진들은 어벤져스다. 코로나19에 대항하는 어벤져스다. 이런 또 극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의료진의 실력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큼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에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전국의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지치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이 제가 봐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한국의 의료진,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사재기하지 않는 한국인들 대단하다. 이렇게 외신들은 극찬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자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로버트 켈리 교수 혹시 기억하십니까? 촛불 전국 때 한국의 상황을 영국 BBC TV랑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아주 귀여운 딸아이가 아빠가 인터뷰를 하는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엄마가 황급하게 그 딸아이를 방에서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에 나가면서 아주 크게 화제가 됐고 인기가 됐었는데 로버트 켈리 교수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국가다라고 강조하는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 think the Korean government moved quite quickly once it realized the scale and the danger of the pandemic.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articularly moved very quickly to set up a test regime that has been very thorough, right? You can even drive through and get tested. You just haven't seen that kind of response anywhere else. No, actually not right now. South Korea is pretty much the best place in the world to be right now, at least regarding corona. The only big mistake I think made was the failure of a travel ban against China early. I think that would have slowed the spread in South Korea. I think that was done really for political reasons rather than epidemiological ones. But now at this point with the virus everywhere, there's really no point in travel bans anyway. So that's that issue has come and gone. 세상은 차갑고 숨막혀도 넌 절대로 너 혼자가 아니란 걸. 그래 언젠가는 잘 될 로버트 켈리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한국이 가장 안전한 국가다. 로버트 켈리 교수가 한국에 사는 이방인이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이런 판단까지 받게 된 데는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힘이 외국인들 눈에는 그렇게 비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었어. 나도 포기한 적